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초대석 한민우 청년, 네. 약간 사근 청년 네.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2부에서는 바꿔가지고요. 네. 칼자루를 바꿔서 칼자루를 한민우 청년이 지고 네. 제가 이제 주로 답을 하고 이러면서 공방전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게스트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도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게스트가 익숙하지 않고 진행이 조금 익숙해서 제가 방송의 미숙한 모습들을 그동안 좀 보였던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 진행을 해갖고 시작해보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정책 중에서 나와야 될 정책,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정책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저는 가장 핵심은요. 네,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어떨 건가라고 봤을 때 네, 200만 원 세대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음. 흔히 뭐 88만 원 세대라는 말도 몇 년 전에 있었고 네, 유럽에서는 100유로 세대도 있었지만은 그나마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자면 오른 최저임금까지 감안해서 네, 월 200, 음, 한 20, 30대, 네. 20대는 사실 뭐 돈 벌기가 어려울 거고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에서 월 200만 원이 상당히 보편적이 되어 갈 거다. 네. 그것보다 물론 조금 많은 쪽도 있고 조금 적은 쪽도 있겠지만 네, 뭐 한 160에서 240까지 이 월급이 거의 보편적이 되어 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일자리를 갖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20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될 거다. 그러면 200만 원을 받으면서 결혼 사귀고 네, 결혼도 하고 네, 또 출산도 하고 애 교육도 시켜가야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의 이 돈을 버는 방식은 이제 부부간에 같이 버는 일자리가 될 거다. 그러면 월 총 수입이 400에서 한 500 정도일 거다. 그러면 한 가정이 맞벌이를 해서 400에서 500을 벌어서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거 비용이 내 수입의 20%를 넘어가면 그 집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100만 원까지는 내가 주거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거 비용을 한 100만 원 내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한 200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뭐 쭉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남은 부분에서 조금의 저축이 가능하면서 네, 그래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변수는 또 육아잖아요. 네, 그죠.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 출산율이 지극히 낮은 게 네, 답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가담해 부양을 해야죠. 애를 하나 놓으면. 네, 그럼 한 25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30년 이후에도 얘가 독립해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 캥거루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하고 네. 저는 교육 문제라고 봐요. 주거 대책 그리고 교육 문제. 예, 이게 핵심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국가적 개입이 없이는 이건 답이 없다. 즉 부부 합산해서 4,500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큰 돈을 못 벌어요. 네. 이제는 400에서 500을 부부 두 사람이 벌어서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자식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주거 문제하고 이 교육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 개입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비용 구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는 사회다. 정치권이 나는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제 주거 문제가 주거와 교육 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를 거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은 어떤 청년들이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결혼도 안 되고 이제 출산도 네.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갖고 IoT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맥도널드에서 그 원래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이제는 키오스크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들은 그런 일자리들은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교육도 그에 따라서 좀 바뀐 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영국에서 네. 산업화 시대 때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이 기계에 저항하는 운동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농민들이 네. 산업화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고. 네. 왜? 산업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지. 네. 그런데 지금 인간이 더 이상의 필요 없는 산업화가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네. 인간이 산업화의 결과 다수가 가난해지고 소수가 행복해지는 네. 권력 구조를 가진 그런 미래 사회라면 네. 우리가 SF 영화에 독재 사회로 가게 된다면 지금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서울대에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네. 미래 사회는 0.1%의 기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한 0.5%의 거기에서 도구적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나 이 예술가, 네. 예능, 연예인 이런 사람 외에는 99%가 가난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 SF 철학적인 소설들을 보면 또 영화들을 보면 전부 미래가 그래요. 그럼 그런 사회를 왜 가?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뭡니까? 이 무인 판매점, 무인 그 편의점 같은 게 생긴다니까. 네. 아마존하고 몇 군데서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걸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심각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기계화가 우리가 인간이 왜 필요한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깊은 고민을 해야 네.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봐요. 단순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만 해도 그렇고 저희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018년에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이 아무리 아쉽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뭐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든 결국에는 대체가 될 건데 대체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제도가 계속 이대로 정치권에서 이 교육제도를 이대로 가져가도 되냐.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고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이 끝나면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를 갔다가 또 군대를 갔다 와갖고 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런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정치권에서 손봐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네. 기본소득제도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누구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제도를 네.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가 네. 이렇게 되면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네. 가차없는 세금을 밀게야 돼요. 기본소득세라는 걸. 네. 네? 그래서 그 산업이 파괴하는 일자리를 네. 그 산업에서 돈을 내놔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되면요. 궁극적으로 인류 대다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그냥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거는 이 첨단 IT 산업으로서 일자리를 없애가는 순서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가들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 상류층을 점령해 가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사기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전파력이나 언론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항상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전제가 뭐냐면은 전제 중에 깔린 거 정부는 그럼 선량하고 정부는 옳은 일만 하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왜 정치를 혐오하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정부조차도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 부분이 뭔가 하면 네. 우리 세대 때는 오프라인으로 세상을 인식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고 네. PC도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뭐가 뭐 다르고 그러냐라는 부분은 공동체 사회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과 주로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퍼플리즘적이고 그 체계적인 이 사회적 인식에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거, 네. 보는 거.
근데 거기에 그 보고 검색하는 것 중에서 그거 안 한다고 인생에서 달라질 내용이 얼마나 있으며 네. 거기에서 과연 기사 몇 개를 보고 똑같은 인식을 가져야 될 만큼 그 심오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책을 하나 읽으면 네. 그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원인과 결과가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갖다가 불과 한 페이지의 기사로 요약한 부분을 보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리 검색을 해서 그게 정보 민주주의가 아니라 네. 한마디로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단순화시키는 도구 속에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집권한다 하면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일정한 전령까지는 금지시키고 네.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게 개인당 하루에 1시간을 제한해서 1시간이 끝나면 네. 땡 당신의 검색 시간은 끝났습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이라고 봐요. 근데 또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좀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최소화시키고. 이 개인의 자유를 다 존중하고 네. 한마디로 사람은 항상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네. 정치가 그런 인간의 속성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영원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SF에서 이야기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지금 하민우시 이후의 세대들부터 그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네. 1년에 출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일자리 같은 연령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 기술의 이 발달에 따른 문명의 전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전환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이제는 대다수가 가난해진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가난해진 속에서 적은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부분은 집중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넓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뭐 학제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또 뒷받침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학제 개편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해도 네. 변화하는 시대를 학제가 못 따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기성 세대들하고 제일 갈등이 깊어지는 게 예전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사회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뛰어들기 때문에 뭐 이제 취업에 처음 뛰어드는 그 시기 자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제 개편으로 보자 그러면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런데 미국의 요즘 대학들이 묵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 없는 학과를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과, 인문학과 네. 이런 과들을 다 없애버린대 미국에도. 그래요? 사립대학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철학, 네. 뭐 역사학, 무슨 뭐 문학 이런 부분의 과들은 거의 없어져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해야 네. 되지. 이런 어떤 이 지성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전부 돈을 따라가면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당장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고등학교를 이렇게 이 고등학교를 대학하고 접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다수는 제가 볼 때는 인문이 아니라 네. 이제 이 자연과학, 이제 공대 네.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년하고 대학 4년을 통합하거나 네. 고등학교 3년하고 이 전문학교 2년을 통합해서 5년제, 7년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지금처럼 이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옛날에 지식의 이 습득 폭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했잖아. 네. 이제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3년 안에 다 가르칠 수도 있다고 봐요. 다이제스트만 하면.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느려가지고 가는데 중3 때 내가 어느 길로 갈 건가를 선택해야지. 내가 빨리 현장에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 전문학교하고 합친 5년제로 가서 5년 뒤에 기술을 가진 현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7년제짜리 공과대학 과정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이제 인문학계에 남겠다면 네. 이제 통합한 7년짜리에 또 그런 과정으로 가는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 대학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산학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에 맞게 네. 가르치도록 굉장히 이 과별로 이 국가에서 좀 통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 일단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대기업과의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네. 한마디로 이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는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수록 더 커지고 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의 임금 격차도 더 커지고 네. 그런 거를 지금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죠. 같은 대기업인데 10등 하는 거하고 1등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간단 말이에요. 난 그거는 쓸모없는 근본적으로 부분에 내용을 어떤 안 된다고 그 봐요. 구조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있으면 네. 대기업이 거의 없어지고 네. 나머지 어중간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범주에 내려와서 네. 대기업이 전체가 다 중소기업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청년들이 그 지금 대기업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을 다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전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중견기업에 가도 괜찮다. 혹은 중소기업에 가도 괜찮다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가치가 얼마나 독보적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눠지겠죠. 네. 뭐 시장 독점일 수도 있고 기술 독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런 어떤 지위가 점점 추격을 당하잖아요. 이제는 네. 기술이 거의 세계 보편화되잖아. 그 세계적 수준에서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대기업도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민은 내가 볼 때는 한 10년 뒤에는 네.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제 다수가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다 되고 네. 주 정책을 구사를 해야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그거는 지금 빼부른 소리고 좀 황당한 네. 고민이지 않는가 이래 봐요. 그래도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가는 거가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그 어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주는 고통이 굉장히 막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두 문제를 조율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기업 간의 어떤 상하 구조를 변경한다던가 제도권에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 한국이 지금 제일 앞에 가 있는 분야가 자동차하고 반도체 네. 그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 지금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네. 나머지 어떤 회사가 독보적인 대기업으로서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건가? 10년 전에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된 기업들 숫자를 꼽아봐라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보거나 또 젊은 층이 미래를 바라본다면 대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이 가진 어떤 이 경쟁력을 상실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지금까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그렇게 뭐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젊은 청년들은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낙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꼭 간다라는 부분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그런데 나머지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이 공간들도 굉장히 뭐 창업 같은 걸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것도 몇 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직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이 직업의 공간들이 네. 이런 산업의 변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보고 AI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커버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분야들도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종까지 예를 들어서 기계화가 되지 않고 네. 살아남는 부분이 기계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진보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데 어떤 기성세대들의 시각이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좀 전에 얘기하신 부모가 뭐라도 저거 할 것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뭐 기성세대 시각을 이야기해.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먹고 산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직업이 돼서 그러면은 어떤 그 기성세대들의 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부모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야 그런 거를 해서 먹고 살아? 그 먹고 살 수 있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시각의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그 그렇죠. 시각 그런 시각을 어떻게 좁히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근데 거죠. 내가 볼 때 그 고민을 안 해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네, 자식이 제대로 된 공기업이나 아까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한 대기업에 취업하는 숫자는 가뭄의 공락이고 네, 대다수는 취업을 그런 쪽에도 못하게 되는 어떤 시대가 점점 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부모들 스스로가 뭘 해도 좋으니까 네가 먹고 살아라 이래 될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어떤 부분이 마지막까지 기계화가 안 될 거라 봐요. 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글쎄요, 그 거의 다 기계로 대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자 편이라. 단순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지만은 네, 자 인공지능일 때 쓰는 에너지 배터리 소비하고 네, 기계가 움직이면서 쓰는 배터리 소비하고 어느 쪽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인공지능, 이쪽이 배터리 소비가 네. 크지.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갖다가 네. 채굴 할때 전력 소비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냥 단순 요즘 그 이 로봇 청소기 네, 이거는 비트코인 이 채굴기만큼은 전기 소비를 안 할 거라고. 네, 그렇게 보자면 이 단순하게 반복해서 하는 부분은 이거는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고 네. 인공지능은 에너지 소비가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이 공간이 어떤 게 될 거라고 봐요. 글쎄요. 사람이 판단을 하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살아남을 거라고요. 최근에 뭐 알파고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고리즘들은 끊임없이 해결책과 답을 끝까지 해결책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해 갖고 끝까지 답을 내거든요. 근데 절대로 예를 들어서 기계화가 안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봐요. 글쎄요. 저는 섹스 산업들도 공상과학 영화를 잘 안 보구나. 아니요. 그 많이 관심이 있는데 섹스 산업들도 사실은 기계로 대체가 될 그러니까 정도로 그거는 되는 거고. 네. 애 보는 보모는 애 보는 보모. 기계화가 안 되지.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경. 네.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조경하는 거. 이거는 단순 동작에다가 일종의 이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것도 기계화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의사들이 다루는 부분의 상당수는 기계화가 되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기계화가 안 되고 살아남는 공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내가 지금 자식을 놓는다면 지금 이 자식이 앞으로 이 자식이라기보다 이 자녀가 20년 후에 네.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직업을 창의적이면서도 노동과 창의가 결합된 직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던가 학제 개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서 그러니까 청년 문제라는 거는 그 단순히 경제 문제 아니면 뭐 그 이념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네. 옛날에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가 엄청 갔잖아요. 네, 그죠. 내 이후로 엄청 갔어요. 네.
한 20년을 엄청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야말로 이제는 이런 사람의 이 컴퓨터 공학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웹 디자이너부터 프로그래머나 이런 부분이 허접한 기술이 되다. 네? 그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어떤 사회의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걸 장려를 시키도 네. 결국에서 거기서 다수는 배워서 취직할 때쯤 되면 허접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네요. 저 때는 인터넷 상거래. 그렇죠. 네. 네.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인터넷 상거래가 앞으로 이 유통시장을 지배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통시장을 지배까지는 하지 못했거든요. 뭐 많이 발전은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청년들은 인터넷 상거래도 한번 봐요. 네. 그것도 개별적으로 작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네. 재벌처럼 네. 몇 개가 다 지배해버리잖아. 네. 몇 개가 90%를 차지하고 한 서너 개가 네. 나머지는 다 합쳐야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인터넷 상거래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서너 개의 독점 과점이 전부를 차지해버리고 나머지는 롱테일, 네. 꼬리 부분만 길게 10% 가지고 뜯어먹기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네. 미리 바뀔 기술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기술로 또 가면 거기에서 본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올라가고 자본가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 또 반복이 되는 거네요. 다른 부분에서 느꼈던 지금의 그러니까 뭐 내가 부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그 무슨 학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으로서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 가야 되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그 보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와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정치적 합의로서 만들어내는 정치 환경의 압력을 네.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정치권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의 대부분은 월 200만 원이다. 네 아들도 내 아들도 다. 네. 네? 그러면 결혼하면 그럼 400이다. 네. 합쳐서 벌면. 네. 그러면 이 400을 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 조금씩은 늘겠지만 크게도 안 늘 거고. 그러면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비용이 요즘 뭐 2인 가족이면 한 20, 30만 원이다. 네. 그걸 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갖고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그걸 갖다가 기술의 발달에 맞게 줄여드려야 된다. 난 통신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거든. 네. 언제부터 10만 원이야? 네.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옛날에 깔아놓은 거는 확 내려가야지. 네. 근데 통신 비용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가고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야? 독점 때문에 그래요. 독점에 의한 이 비용 코스트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청년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뭐 단통법 시행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기업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확실하게 있죠. 좌파 정권이든 문 정권이 통신비 인하한다 해놓고 네. 실제로 인하하는 것은 무슨 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일부고 네. 나머지 인하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자동차, 휘발유, 그 다음에 전자제품. 한국이 제일 비싸요. 네. 삼성 걸 미국 가서 사오면 싸잖아요. 네. 공구에서. 전자제품, 그 다음 보험, 그 다음에 통신비. 네. 요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주로 개인들이 대부분 안 쓸 수 없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이게 사회적 담합과 정치권 간의 결탁에 의해서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답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논의해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니, 나는 이게 옛날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 지금 선거만 하면 극우가 이기거나 아니면 극자가 이기고 네. 기성정당이 몰락해. 영국에서도 브렉시트를 했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돼. 전 세계가 포퓰리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럼 왜 포퓰리즘으로 가면서 대중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가? 지금 시대는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네.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도 바뀌어요. 유럽의 젊은이들도 굉장히 가난하고 미국의 젊은이들도 네. 대학교에 학자금 빚을 못 갚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메이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내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이상해져서 네. 그러니까 그 분노를 기성정당 인원들이 잘못됐다라고 기성정당에 쏟고 젊은 사람들한테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세력들을 지지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야. 그런데 포퓰리즘의 끝은 항상 문정권이 그렇듯이 난 독재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퓰리즘은 절대 해결책을 마련 못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에요. 우선 다니까 하나 먹어, 니도 네. 하나 먹어 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제일 늦게 변하니까 변하는 세대에 맞게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서 네. 여야가 다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언제까지 정권이 부동산 올렸다가 또 좀 쪼았다가 또 올렸다가 이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할 거냐. 안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진짜 투표를 한번 해가 싱가포르식의 네. 주거 공급 정책을 국민들 한 70%까지는 네. 이렇게 쓸 거냐. 이런 거를 이제는 견디다 못하면 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뭐 아까 이렇게 얘기를 잠깐 그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10대들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최악입니다. 의외로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외로 뭐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서라든지 뭐 사상이 좌경화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김정은의 어떤 호감도가 최악인 것은 결국에는 이 최근에 일어나는 청년들이 앞으로 지금의 청소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청년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할 거라는 걸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가 볼 때 네. 학교에서 선생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으니까 네. 학교 선생들 중에서 대다수를 이제 전교조가 잡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선생 말도 안 듣고. 네. 그러니까 전교조가 아무리 사회주의 사상이나 북한에 대해서 가르쳐봤자 네. 애들 다수가 학교에 가서 집중을 안 하는데 네. 그게 안 통하는 거 아니냐. 네. 의식화도 네. 사제 간의 권위가 있는 시대에서 스승이 제자를 의식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중학교 2학년에 네. 그 반란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교조가 안 먹혀드는 시대까지도 돼버렸다고 나는 봐요. 네. 전교조가 한민우씨 정도 위로는 먹혀들었어. 네. 근데 한민우스보다 밑에 세대부터 지금 20대까지는 이제 전교조도 안 먹혀드는 시대.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뭔가가 인위적인 이념이라는 부분이나 네. 그다음에 눈앞에서 이 정물, 네. 그다음에 이 적견 바로 보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는 시대지. 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보니까 이 자식이 뭐 저거 애비한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아 갖고 3세야. 네. 다이아몬드도 저런 다이아몬드가 없어. 네, 그죠. 근데 대다수는 못 산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야. 북한은 네. 학대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고민 아무리 의식화 시켜도 눈에 보이는 거를 네. 어쩔 수는 없는 어쨌든, 거죠. 예. 옛날에는 우리 때는 북한이 못 사느냐 잘 사느냐 갖고 논쟁을 해서 네. 한국이 잘 사냐 남한이 잘 사냐 북한이 잘 사냐. 이제는 근데 이건 아무도 입증할 수 없었어. 갔다 왔다 해본 간첩 말고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입증을 할 걸 가지고 싸우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갖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걸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조금 그 청년 문제를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해봤는데 사실 그 저도 마찬가지로 그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듣는다면 저도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렸으면은 제 미래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논쟁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 소장님하고 제가 어떤 성향이 달라서 논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사실 이런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쟁하는 게 이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송에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또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고 저희가 또 논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진보 청년들도 만나보면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보수 청년들과 같은 청년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소장님하고 이런 부분들 어떤 철학적 고찰, 뭐 어떤 정치적 접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다각도의 시각으로 한번 문제를 되짚어보는 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적대감이나 정오를 키워갖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네. 왜 청년들이 가난한가? 이거는 세계적 현상이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네. 그러면 기술의 발전이 되고 이래서 청년들이 가난하면 기술이 더 발전할 건데 가면 갈수록 네. 가속도가 붙어서 그럼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가난해질 거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을 때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점점 가난하게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기정사실인데 여기에서 인간이 멸종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들이 가진 최소한의 한 두세 가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줘서 네. 대다수가 적은 월급으로 사는 걸 그래도 그 안빈 낙도해서 살도록은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민들을 실마리를 끄집어내어서 네. 지금은 정치가 못 따라가요. 바뀌는 네. 세상을. 차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근데 언젠가는 정치가 이걸 잡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 가야 된다고.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는 것도 한번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직접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를 다님으로써 또 회사에서 받는 억압이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어떤 직업별로라던가 나이대별로라던가 뭐 이렇게 좀 해갖고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플 빼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